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저의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다른 영상들을 보다가 또 이번에도 다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밖은 상당히 덥습니다. 덥고요. 어제는 막 천둥 번개까지 치는 지금이 딱 장마철 끝날 무렵이거든요. 제가 여기가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이렇게 몇 가지의 환경을 줘서 장비 몇 가지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환경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야채 장수 차량이 지나가면 뭐 배추 사세요 배추 이렇게 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잠깐 멈췄다가 찍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막 천둥 번개 치더라고요. 그럴 때는 영상을 찍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이랑 약간씩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엇나가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면 좀 이곳을 좀 방음 시설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이고, 저도 촬영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데 덥거나 춥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도전에 격하게 응원하면서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룰 영상은요, 2021년 19회 사회복지 행정론 14번부터 25번까지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13번까지의 기출문제 풀이는 영상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앞부분을 먼저 보시고 뒷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의 흐름과 유사하면요, 아무래도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1번의 문항이 1장의 내용인지 8장의 내용인지 이러한 것들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시험 볼 때 당시는 공부를 대충 하고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없는 터라 1번을 접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지, 즉 1장의 내용인지 5장의 내용인지 8장의 내용인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한 20% 30%는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숲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능력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차를 알아야 되고, 과목의 목차를 알아야 되고, 그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14번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원래 시험의 번호는요 39번이기 때문에 39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39번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째,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별 예산이 있었죠.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어떤 거죠? 예산 통제가 통제 관리가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적어볼까요? 예산의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목별 예산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현수막 구입비 3만 원. 이렇게 하면 현수막 구입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산을 통제, 한마디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통제하기 용이한 것이 품목별 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항목이 다 정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거 써요?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제하고 관리하기 쉽게 한 예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용이하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3%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그냥 3%를 곱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품목별 예산이라 그럽니다. 예산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산에 대한 비전문가도 작성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일괄적으로 3%를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에 뭐가 없어? 신축성이 떨어져요. 신축성이 떨어진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사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과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목적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산에서는 성과주의가 목적으로 이렇게 매칭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주의 예산입니다. 관리 중심 예산이에요. 관리 중심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아까 그 품목별 예산은 국회라 그랬다 그러면 성과주의는 이거 제 논리예요. 성과주의는 행정부가 예산의 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부가 예산의 관리를 유효적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기는 품목별 예산은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예산의 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단위 원가, 각 품목의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곱합니다. 업무량. 이래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산출 근거. 이러한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할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현수막 구입비 이거 하면은 딱 국회에서 통제하기 쉽죠? 이거 왜 이게 현수막 관리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뭐예요? 관리 중심이죠. 통제가 아니라 관리 중심이잖아요. 자, 성과주의는 왜 관리 중심 예산이 가능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예산을 짰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집행만 하면 돼요. 단위 원가 있죠. 나중에 업무량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 이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에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도 돼. 집행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돼.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돼. 단위 원가 있으니까 단위 원가 수준에서 업무량을 곱한 이게 맞으면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중심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은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은 높지만 단점은 뭐냐면 단위 원가 계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포절 짤 때도 단위 원가 계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어디에 검색해 봐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기획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획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기적이다. 항상 이거는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장기적, 전략적 이거랑 여러분들 매칭시키세요. 그래서 장기적, 전략적, 기획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치시키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효과성을 중시합니다. 효과성을 중시한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기획 예산은 뭘 중요한다? 효과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합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산이란 이 기획 예산에서의 예산이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뭐예요? 결과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반대로 뭘 알 수 있어? 이 기업에서, 이 회사에서, 이 뭐예요?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산은 뭐다? 사업을 반영한 뭐다? 결과물이다. 그냥 금액으로 바꾼 사람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는
목표, 그 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목표를 중심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획 예산은 이거죠. 내가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을 얼마 낮추기 위해서 300만 원 쓰겠다. 이 목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산출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얼마.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목표 설정이 어렵다라는 거. 이 목표 설정이 되면 이 목표 설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면 되는데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예산은 장기적인 예산이다. 장기적이라 그러면 전략적 이러한 단어와 매칭해야 되고, 목표를 중심으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 목표를 중심으로 하니까 효과성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연기준 예산이죠. 연기준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제로 베이스라 그러는데,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를 기초로 합니다. 즉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자체가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의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의 탄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산 수립의 탄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백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갖고 작품을 만드는 건 쉬운데, 샘플이 없는 경우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구상도 해야죠. 그 다음에 재단도 해야죠.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탄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에는 엄청 부풀리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탄력성은 좋으나 뭐예요?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연기준 예산에서 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에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이 있다. 품목별 예산은 통제가 용이한 것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내가 예산이 득하면, 예산이 국회에 통과하면, 아니면 관장님의 사인이 나면 내가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보면 기획 예산은 어떤 산출 근거가 아니라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래서 효과성이 더 중요시 되는 것. 연기주의 예산은 제로 베이스를 해서 예산의 탄력성이 가장 높지만, 단점은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수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의 효율성.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예산의 탄력성도 좋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성과주의 예산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중시된다 그랬는데, 연기준 예산도 예산의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여기도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성과주의 예산도 마찬가지, 연기준 예산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 연기준 예산 효율성은 아까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과주의도 효율성이 높지만 연기준 예산도 효율성이 같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여기 보니까 관리 중심이죠. 딱 단위 원가하고 업무량만 딱 정해지면 이대로 뭐 하면 돼요? 그냥 과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관리 지향의 예산이다. 관리 지향 그리고 통제 지향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죠. 기획 예산은 목표를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획 예산은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이에요. 전략을 세우는데 미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전략이겠어요? 아니죠. 그건 전술에 가깝죠. 단기의 전술에 가까운 거죠. 기획 예산은요, 적어도 1년 이상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그러한 예산을 짤 때에 보통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기본 계획도 5년 단위로 많이 수립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미래의 비용이나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요. 장기적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분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는 거 품목별 예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4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0번.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들이 다 아우러진 거죠. 공공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고 민간은 후원금에서부터 본인부담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민간 재원에 해당되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거의 의존하고 있죠. 거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되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정치-경제 이론이 있었죠. 정치-경제 이론.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 이거는 잘못됐고요.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맞습니다. 후원금은요. 상황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관의 후원금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관은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삶이 더 많이 어려워진 환경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잘 마케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후원금을 얻어내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관은 후원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후원하던 분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경향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후원금의 증가하거나 감소는 유동적인 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얼마 들어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왜? 내가 1,000만 원 후원금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 옳은 것은 그래서 2번이 옳으네요. 그죠? 3번. 서비스 이용료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서는요, 서비스 이용료, 다른 말로 뭐예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본인 부담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죠. 본인 부담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서비스의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금 몇 프로 낸다고 서비스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그럴까요?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이용료는 이 서비스에 적절한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도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라는 거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보와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요, 앞으로 이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혈연 중심에 우리가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했어요? 세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비혼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비혼족들은 그 재산을 넘겨줄 후세가 없어요. 그죠? 상속해줄 세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자산은 어디로 갈까요?
분명 누군가에게 기속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임종 후에 이 재산을 우리 기관에다가 후원해준다라는 그런 서약들을 미리 받아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관의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당위성 이러한 것들을 잘 홍보하고 마케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 마케팅 전략에 능한 사회복지사가 또 나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5번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그랬는데 전입금은 보통 어디냐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로 너 이렇게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 써 그래서 돈을 줘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라 그래요. 전입금이라 그래요. 이 법인 전입금, 법인도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공공기관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전입금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 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공적 재원이 될 수가 없죠. 왜?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을 공적 재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었죠. 살펴보시고요. 자, 41번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회복지기관에도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나 이러한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평가 언제 시행됐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뒤에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따 같이 설명을 하고요. 자, 1번 서브컬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여러분들 서브컬은 뭐냐면요, 서비스와 퀄리티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뭐예요? 퀄리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것은 뭐예요? 서비스의 질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을 먼저 생각을 하죠. 자,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객 중심에서 다양한 관점,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친절함, 신뢰성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합쳐졌을 때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서비스 컬도 뭐냐면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질이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용료뿐만 아니라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 그리고 그분들의 신뢰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서브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확실성도 서브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째,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죠. 평가에는요, 일반적으로 평가 또는 심사나 평가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여기에서 이 정량평가는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몇 년을 일했느냐, 이러한 몇 명이 있느냐, 정량평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정성평가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질에 대한 평가예요. 질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만족했느냐, 잘했느냐, 이러한 뭐예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뭐다? 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나 심사, 제가요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평가 심사를 받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심사가 있냐면 정량심사와 정성심사가 있다라는 거죠. 정량심사는 그동안 이 일을 해왔는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정성은 잘해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거든요. 심사와 평가 마찬가지, 정량평가, 정량심사, 정성평가, 정성심사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역시도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가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화한 다음에 서비스 질이 좋았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기관에 와서 기관의 업무 일지나 이런 거 정량평가해요.
그리고 이용자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면접하거나 전화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다, 잘못됐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위험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 관리 측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위험관리에서는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도 중요하잖아요. 조직이 탄탄해야 또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 관리 측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총체적 품질 관리 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서브컬도 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밑에 또 지문에 나와 있던 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의 질은 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격을 얼마나 낮출까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친절하지 않아.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총체적 품질 관리는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성뿐만 아니라 친절함뿐만 아니라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로 아울러졌을 때 또 접근성이 줘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그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늘 변두리에 뭐라 할까요? 하여튼 변두리에 있는 제주도는 변방이잖아요. 그죠? 뭐 대부분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해요. 변방의 사람들도 기용해달라. 왜? 여기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러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고객이지만 저도 정책에서는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맞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질적 평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정성 평가가 상당히 중요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갈 때 이렇게 그래도 반찬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봉투에 싸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포장해서 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42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되겠네요.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은 언제 했어요? 1995년에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이때 시범사업에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보건과 첫 번째 이유는 보건과 복지가 과연 함께 이 행정사무소를 차려야 되는 그러한 매칭되는 기관이냐.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는 전혀 별다른 업무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보건복지 사무소의 시범사업을 이 사무소를 어디에 뒀냐면 과거에 보건소에다가 뒀어요. 보건소가 지역마다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 보건복지 사무소를 차리면서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당시 인력 중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다란 세 가지의 문제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벽이 됐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무소는 언제 만들어져요? 2004년에 2년 동안 2004년부터 2년 동안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범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요? 제가 봤을 때는 잘했어요. 제가 이때 당시 사회복지 사무소의 시범사업은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교수님 왜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때 이 사회복지 사무소는요 주무부서가 누구였냐면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리고 이때 똑같이 시범사업을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행안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였어요. 행안부에서 했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를 별도의 공간으로 떼는 거였고, 행안부에서 했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 하나의 건물 안에 다양한 부처를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누가 이겼냐 하면
보건복지보다 행안부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이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는 잘 됐지만 본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2006년에 도입되면서 2007년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를 이름을 바뀌었어요. 읍면동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유형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보면 어때요? 건축도 여기에서 다 상담할 수 있죠. 복지도 여기에서 다 상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보건이라든지 문화, 수도 이런 것들, 예술 전부 다 어디만 가면 돼요?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되죠. 그때 그래서 행안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무소를 이렇게 시범사업에서 멈추게 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던 거죠. 그게 언제다? 2004년에서부터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요, 커뮤니티 케어예요.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가 지역이죠. 케어가 뭐예요? 돌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뮤니티 케어니까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영어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커뮤니티 케어 하면 이게 뭔지 알겠어.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이게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인지 알겠어.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알았고, 사회복지사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바꾼 것이 뭐예요? 지역사회, 돌봄인데 그 앞에 뭘 했어요? 통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왜 통합이라는 것을 집어넣느냐? 공급자들이 서로 매칭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지역사회 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건도 되어져야 되고, 돌봄도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통합해서 돌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포괄 돌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은 공급자 입장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시스템밖에 안 됐죠. 포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용자 입장이죠. 이용자의 주체성이 더 강조되어지는 돌봄 형태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목소리가 상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은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읍면동 복지허브가 언제죠? 2016년이죠. 자, 읍면동까지 간 것은 최근이에요. 언제? 2016년. 시군구 여기 봤더니 행복이음 있죠. 행복이음은 언제예요? 2010년이고 2012년에 시군구 지원단이 있죠. 자, 그래서 2012년 시군구는 좀 앞서요.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고 2016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는 보건복지사무소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이 문제는요, 뭐가 가장 빨랐는지 하나만 알면 답을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1995년 이전에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요, 그냥 뭔가 하나만 잘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행정론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행정은 전달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 시범사무소와 사회복지 시범사업은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행정론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어지는 이런 연도에 관련된 문항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했죠? 왜? 얘는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론이 뭐예요? 행정론 자체가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죠. 고려 여기에 보면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성, 전문성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없어요. 다만 사항과 그 설명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에 출제위원들이요. 19회 문제 출제위원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허술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거에는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러면 19회 문제는요. 정말로 의의 제기하면요. 엄청 많은 문제들이 의의 제기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응시생들이 그 의의 제기를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에 잘못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할 사항은요.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성, 전문성 전부 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뭐가 잘못됐냐면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성과 포괄성은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바로 앞에 설명을 했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포괄성은 뭐냐면 이용자 중심에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괄해야 한다라고 할 때 포괄성을 듭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은 누구 중심이에요? 이용자 중심이에요. 이용자의 뭐를 포괄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전부 다 포괄해야 한다고 할 때 포괄성을 쓰는 것이고, 자, 이 포괄 문제가 다양하죠. 어떤 복지의 문제도 있고 보건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사만 개입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개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건강이니까 병의원도 개입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교육이니까 어떤 학교도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와 병원, 그 사회복지시설, 이 기관들이 어떻게 각각 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용자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인테이크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접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통합성을 갖고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은 이용자 중심의 개념이고 통합성은 공급자 중심에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뭐다? 통합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죠.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죠?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죠. 포괄성은 어때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전부 다 아울러야 된다 할 때 포괄성이죠. 그래서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항상 다양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아우르기 위해서 어떻게? 포괄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적절성은 뭐냐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어떻게? 욕구와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된다. 뭐가? 서비스의 양과 질이. 그것을 뭐라 그런다? 적절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접근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접근성은 뭐가?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계단이 없고 뭐 이래야 되는 물리적 접근성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상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접근성도 있어야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A인데 A는 한 번도 안 하고 B만 해. 아무도 관심 없는 B만 해. 이거는 내용의 접근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이러한 모든 접근성을 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 제약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전문성은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합성과 포괄성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주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원칙,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논리 모델이 있습니다. 논리 모델은 이거예요. 제가 항상 그림을 잘 그려요. 그죠? 이렇게 보면 투입.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가 활동이에요. 활동. 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산출이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변화가 성과예요. 그래서 논리 모델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입은 뭘 얘기하죠?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클라이언트도 투입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투입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활동은 누구예요? 프로그램이 활동이다. 실적은 몇 명이 했는지 몇 회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산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성과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의 달성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을 뭐라 그런다? 논리 모델이다. 로직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여기 더 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영향까지 있겠죠. 영향까지. 자, 두 번째, 전략적 기획. 여러분들 전략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전략.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략하면은 장기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죠. 반면에 단기적 운영 계획은 단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운영이라는 것은 별로 안 나오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단기적인데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장기적이다.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전략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장기. 그래서 여기 보면 전략적 기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장기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뭐예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딱 A 하면 B 하지 이게 아니에요.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 했을 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히 어떻다? 장기적인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맞은 거예요. 세 번째, 방침관리 기획 플랜드 체크 액션은요,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플랜드 체크 액션 A라 그럴까요? 플랜드 체크 액션은요, 플랜은 뭐예요? 기획이죠. 기획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합니다. 바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한 다음에 액션 수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체계적이잖아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안을 다 구성한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침관리 기획은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행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것을 다 기획하다 보면 기획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실행할 때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전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면 일단 실행하는 거예요. 기획한 다음에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저도 아마 이러한 방침 관리 기획, 플랜드 체크 액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할 때도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당근마켓에서 카메라 하나 중고로 산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을 보면요, 정말 화질도 떨어지고 가끔은 소리도 안 나오고 가끔은 막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일단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게 생각나. 그래서 핀 마이크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핀 마이크를 처음에는 콘덴서 마이크를 산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근데 이것도 나에 비해서는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져. 그래, 핀 마이크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외부에서도요, 강의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랜드 체크 액션, 방침 관리 계획은 어떻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체계적인 거에 가까워요. 일단 실행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수정,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고요. 칸트 도표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거 잠시 지울게요. 여기서 칸트 도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칸트 도표는 여러분들 그 작성 방법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는 사업명,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이 나와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가로로는 뭐예요? 시간 단위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단위,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대바로 표시하는 것. 막대바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칸트 차트, 칸트 도표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작성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작성이 용이하다. 단점은 뭐냐면, 단점 기억하세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다. 사업 간 상호작용을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평가 검토라 그래서 퍼트 차트가 있습니다. PERT 퍼트 차트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할 때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겠죠. 미팅이 시작됩니다. 미팅을 한 다음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상견례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가요? 상견례 해요. 자, 그러면 상견례 하면서 우리 예식장 바로 구하나요?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예식장 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전부 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미팅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견례 하겠죠. 자, 상견례를 하면 청첩장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상견례를 한 다음에 예식장을 먼저 알아보죠. 왜? 청첩장에 예식장이 기록돼야 되니까. 그러면 예식장 다음에 뭐가? 청첩장이 있어야 되고, 청첩장 다음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슬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 거죠. 화살표는 뭐예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뭘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견례를 한 다음에 예식장을 구해야 되고, 예식장을 구한 다음에 청첩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퍼트 차트는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알 수 있다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계경로라는 것이 있어요. 인계경로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 T값이 전부 다 있어요. T1, T2, T2, T3, T6, T1, T3 이런 식으로 T값이 있어요. T는 시간의 주기를 얘기하고요. 그거는 주가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다 이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에 가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갔을 때 가장 긴 시간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뭐예요? 10일이죠. 여기서는 10일보다 더 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계경로는 10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가장 긴 경로를 인계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퍼트 차트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미국의 핵 잠수함 건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군대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대령이 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잠수함 완료될 수 있나? 그랬더니
이 밑에 밑에 군인이 정말 떨려서 최대한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 사이에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못했어. 대령이 나중에 왔어. 자, 일주 지났으니 이제 어떻게 출항할 수 있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태풍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면 임계경로는 뭐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작성하더라도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 최소한 얼마만 확보되면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을 임계경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태풍이 오거나 혹시 여러 자재가 공급이 안 되거나 그것들을 다 감안해도 한 달 후면은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대령은 적어도 한 달 후에 와서 그 책임 여부를 묻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칸트 차트 보겠습니다. 칸트 차트는 사업별로 진행되는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하여 시간을 단선적으로 나타낸다. 단계별로 분류한다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별로 분류하는 것이고, 단선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다 각각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단선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라는. 근데 뭘 그렇게 단계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별 진행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단계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돼요.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진행 단계, 진행에서도 상담은 언제,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설명이 다소 어렵지만 맞습니다. 퍼트 차트는요, 일정 기간에 추진해야 할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여기에 보면 화살이 아까 보였죠. 미팅한 다음에 바로 상견례 하기 전에 청첩장 만들면 안 돼요. 왜요? 가끔 드라마 보면 아시잖아요.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임계 통로를 거친다라는 거죠. 임계 통로는 가장 긴 경로이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이다. 방침 관리 기획은 체계적이지 않고 다소 비체계적인, 일단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하고 수정하는 약간 비체계적인 논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마케팅 믹스 4P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품 있죠. 제품의 P, 가격은 여기에 가격, 촉진은 여기에 프로모션에서 P, 유통은 여기에 플레이스에서 P.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이 아닌 것은 5번 성과입니다. 퍼포먼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가끔 OP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OP의 P는 person, 사람입니다. 사람. people 또는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제품은 뭐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일단 좋은 제품 만들어야죠. 좋은 제품.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 그죠? 원하는 제품,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저렴하거나,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 적어도 제품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촉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촉진, 판매 촉진은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어떤 거 있어요? 1+1, 2+1 이런 거죠. 저도요, 이게 속는 줄 알면서도 항상 커피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2+1을 사요. 속는 줄 아는데도. 그죠? 이게 원래 그 가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이니까 하나를 뭔가 더 사고 더 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생산업체는 이미 마케팅 전략에서 뭐예요? 이 이벤트까지 감안해서 그 단가를 선정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촉진은, 프로모션은 이벤트를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통은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홈쇼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마켓, 시장에 납품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마케팅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이 홈쇼핑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이 홈쇼핑에 옷을 납품을 했다가 바로 부도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많은 국민들이요, 주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옷을. 그래서 몇만 번이 주문이 된 거죠. 그래서 몇만 벌을요, 공장을 계속 가동해서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배송을 했어요. 그런데 반품이 의외로 많았어요. 반품이 많으니까 그 반품을 나중에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부도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홈쇼핑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반품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홈쇼핑처럼 대량으로 판매했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히 고민을 하는 것이 뭐다? 마케팅이다. 마케팅 믹스 포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46번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은 어때요? 비영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도 아니고 영리 기업도 아닌 그 조직을 뭐라 그래요? 이것도 아닌 조직을 비영리 조직이라 그러죠. 비영리 조직. 이 비영리 조직은 뭐예요? 자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뭘 위하겠어요? 공익을 위한 조직을, 자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비영리 조직은 영리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영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기관도 비영리 조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을 한다. 우리 사회복지법인도 어때요? 비영리죠.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우리 영리 활동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 하나요? 사회복지법인도 막 홍보 마케팅 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마케팅을 해요. 왜? 이용자 모집해야 되잖아요. 이용자 모집. 또 왜 마케팅해요? 그죠? 우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도 홍보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진한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고요.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아니요.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똑같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용자의 모집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달라지겠죠. 우리는 100% 확보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영리 조직 간에도 적극적으로 경쟁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후원자도 많이 개발하고 이런 거죠. 후원자가 많이 개발되어지면 어떻게 해서요? 재정이 많아지니까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상자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후원자 확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 각각의 이런 후원 기관들이 어떻게 후원 모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공익 사업과 수익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당연히 공익 사업과 수익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홍보와 마케팅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 되고요. 4번,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비물질적인 서비스, 어떤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물질적이지 않은 각종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것은 뭐예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이제는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요. 이미지 마케팅도 있고요. 이처럼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서비스도요, 마케팅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서비스까지도 뭐다?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재정 자립도요,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조직도 우리가 어떤 공간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마케팅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정에 불안정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47번입니다.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평가.
책임성 평가에는요, 이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설해 보면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죠. 목적에 따른 평가를 보시면 어떤 게 있겠어요?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가 있어요. 이 총괄 평가는 어떤 것이죠? 총괄 평가는 전부 다 프로그램 종결 후 어떤 걸 해요? 목적을 달성했는지 목적 달성 정도, 목적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형성 평가는 프로그램 도중에 하죠. 그래서 과정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과정 사항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모니터링에 반영하는 것이죠. 모니터링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타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메타 평가는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잘 됐는지 그 평가를 다시 재평가하는 것을 평가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한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 쟤를 뺍시다.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 메타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죠. 주체에 따라서는 어때요? 자체 평가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죠. 자체 평가는 뭐예요? 진행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가장 사업을 잘 알긴 알지만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평가할 수가 있죠. 내부 평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관의 내부자가, 보통은 국장이나 관장, 이러한 상급자가 평가를 하겠죠. 내부자가 평가하는 것을 내부 평가라 그러고, 외부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외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평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 기준은 뭐냐? 어떤 것을 갖고 평가를 하느냐? 효과성,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 목표 달성 정도. 효율성,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느냐, 이러한 것들이죠. 이 효율성 평가에는요,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투입과 그 다음에 산출이 전부 다 비용으로 가능한 것, 모두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는 과자가 들어갔잖아요. 투입은 돈이지만 산출은 뭐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때는 비용 효과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뭐예요? 효율성 평가에서 편이익이니까, 이익이라는 건 돈이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이 모두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죠. 투입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고 산출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 뭘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뭘 보기 위해서? 효율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용 성과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을 보기 위한. 단 차이점은 뭐예요? 투입은 돈으로 되나 산출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 성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형성평가는 어때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도중에 한다 그랬죠. 세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된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과정평가 모니터링에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게 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정책 개발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책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책임성이 상당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책임성이 요구됐냐 하면 1973년 오일 쇼크가 일어난 이후에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어때요? 사회 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기 시작했죠. 삭감시키는 근거가 뭐예요? 책임성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책임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책임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서 실시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안에 시설평가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초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에 최초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48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설평가에 대해서 바로 연이어서 문제가 또 나왔죠.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된다.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감독과 그 다음에 지원 등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또 하나, 시설의 이용자, 시설 거주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있다. 사업법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3년마다 평가해야 된다. 평가 기준은,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평가 기준은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이다. 최저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얘기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셨죠? 시설평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설은 언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설평가는 언제부터? 1999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때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공포하여야 하며 시설의 감독과 지원 등에 반영할 수가 있고,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 기준은 최저 기준이다. 평가 결과를 그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게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죠. 옳은 것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5년마다, 이거 뭐예요? 3년도 5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니은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거네요.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아니죠.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공포해야 한다. 여기도 보면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설의 감독과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49번입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효율성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효율성이라 그러죠.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책임성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효율성, 효과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고요. 투입한 자원과 산출의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의 제공의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투입과 실적. 그래서 이게 뭐가 있어요?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번째,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아니죠. 있죠.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비용을 절감하면 아무래도 욕구 충족이 50%밖에 안 찰 것이고, 또 이게 적절하게
비용이 절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절감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이 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5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5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효율성의 정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동향, 최근에 동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사회 서비스 확대. 그죠? 예전에는 돌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뭐예요?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 옳은 설명에 해당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 보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법 안에 들어갔고 2016년부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까지 기억하세요. 지역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또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하고 이거 뭐예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 자원 연계, 특화 사업까지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이건 개편하는 추세,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2016년부터 개편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예요, 추세. 왜냐하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43개 읍면동이 전부 다 읍면동 사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그냥 추세다 정도로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4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요거 좀 잘못됐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뭐예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 그랬죠. 커뮤니티 케어를 한글로 바꿨더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 그랬죠. 통합돌봄이고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한다라는 거죠. 시설에 있던 이용자가 어디로? 각각의 집으로 와서 생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에서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한다? 아니요. 퇴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는 거죠. 권장이라는 표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소자가 지역사회에 가면 어떤 정착 자립금을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주거 환경이 가능해야 되겠죠. 주거 환경이 가능해야 되고 지역에서 돌봄도 가능해야 되겠죠. 돌봄. 가사 서비스도 가능해야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4번은 일단 잘못됐고요. 5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거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 직종 간 서비스 연계. 여기 보세요. 주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돌봄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복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재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전문 직종 간 서비스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19회 사회복지 행정론 14번에서 25번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문제
의 답이 뭐니 이것을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뭐예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풀이 과정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2022년 사회복지 1급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